퇴직 후 저는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를, 붉은 노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낭만은 잠시였고 그 뒤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진짜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8가지 충격적인 현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조금만 지면 마을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드물었고 불 켜진 집도 몇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빠르게 찾아오는 건가, 그날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은 상점들 앞은 바람만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라면 지금쯤 퇴근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식당마다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시간이었을 겁니다. 영화관에선 마지막 회차 예고편이 흘러나오고 서점 카페에는 따뜻한 조명이 비쳤겠죠. 젊은 사람들은 책 사이에 얼굴을 묻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펴놓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앉아있던 조용한 카페도 소규모 전시회도 악기 동호회도 없었습니다. 무대는 없는데 커튼만 내려진 듯 하루가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선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라지니 하루는 오히려 더 길고 더 막막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기보다 고요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빈 시간을 채우겠다며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세워진 책등들이 마치 제게 읽어달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장들은 눈앞에서 흩어졌다가 곧장 머릿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도 켜봤습니다. 낡은 전파 속에서 흘러나오는 DJ의 목소리는 순간만 위로했지만 금세 고요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남은 건 오히려 더 짙은 정적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죠.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낯선 허전함은 책장 사이에도 흐릿한 라디오 주파수 속에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무료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도시에서 바쁘게 살 때는 조용히 쉬고 싶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었는데 막상 그 고요 속에 앉아 있으니 쉼이 아니라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작은 극장을 만들어 봐요. 오늘은 거실에서 첫 상영회입니다. 아내는 피식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잠깐이지만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린 마치 아이들처럼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낡은 DVD를 꺼내오고 커튼을 단단히 치고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작은 전등 하나만 켰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영화의 대사는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배경음악이 흐를 때마다 마을의 적막 대신 영화 속 도시의 소음이 잠시 우리 집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웃기도 하고 가끔 제 팔을 톡 치며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영화에 몰입했습니다. 잠시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외로움 대신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다시 불을 켜니 거실은 다시 낯선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극장은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무너져 내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빈자리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도시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여긴 사치가 되어버리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첫 번째 현실은 바로 문화와 여가의 부족이라는 사실을요. 그해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하늘은 매일같이 먹구름을 몰고 왔고 해가 얼굴을 내민 날보다 비가 쏟아진 날이 더 많았습니다. 모종을 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내린 비는 밭 고랑을 금세 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흙길은 진창이 되었고 신발은 진흙 속에 푹푹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밭 가장자리에는 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가 생겼고 그 물 위로 떠내려간 씨앗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비닐하우스 위로는 물방울이 끝도 없이 맺혔습니다. 천장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주르륵 떨어지며
새로 심은 모종잎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애써 심어놓은 줄기들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태풍이 스쳐간 어느 날, 저는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릇하던 싹들이 모두 쓰러져 흙바닥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줄기는 꺾였고 뿌리는 땅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공들여 땀 흘리며 심었던 모종들은 한순간에 흙 속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젖은 흙이 흘러내리며 마치 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방법을 몰라서 망친 걸까? 아니면 이건 하늘이 정한 순서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정성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벽, 그게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그때 이웃 어르신이 젖은 모자를 툭툭 털며 다가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올해는 하늘이 밭을 데려갔어요. 이런 해도 있는 법이죠.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씁쓸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농사란 결국 제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씨앗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달력에 오늘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굵게 장마 피해라고 적으며 제 마음도 함께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다음 철의 계획을 새로 펼쳤습니다. 농사는 단순히 땅을 가꾸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하늘에 맡겨야 하는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실패 속에서 다시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두 번째 현실은 바로 농사 실패와 자연재해의 리스크였습니다.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가 먼저 인사하는지, 잔치나 행사 준비 때 누가 뭘 챙기는지, 그리고 공동작업 날엔 말없이도 호흡을 맞추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선 늘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제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빠를 텐데, 이건 저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그 말이 제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때로는 조언이 아니라 무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잔치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냄비를 옮기다가 이거 줄 서서 하나씩 옮기지 말고 수레에 한꺼번에 실어 옮기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주방 안에 있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잠깐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뒤에 들으니 괜히 도시 사람 티만 낸다는 얘기가 오갔더군요. 또 한 번은 공동작업 날 자풀을 뽑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괭이를 들고 혼자 앞쪽으로 쭉 나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뒷사람들의 호흡을 깨뜨렸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일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같이 맞추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마을 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배운 방식들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하면 비용도 줄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린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먼저 같이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단호함과 동시에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멈칫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방법이 이곳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곳의 순서를 먼저 배우기로 했습니다. 귀촌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습관을 그대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이곳의 문화에 스며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의 이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세 번째 현실은 바로 세대차와 문화 충돌이었습니다. 달력은 어느새 몇 장씩 넘어가 있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집안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넘어갈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명절이면 아이들이 잠깐 내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를 같이 하고 나면 금세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길이 멀고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몇 시간의 만남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음식들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남은 허전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상통화 속에서 본 손주는 지난번보다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그 변화가 곧 내가 곁에 없었다는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화면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의 제잘거림과 딸아이의 바쁜 목소리가 뒤섞여 순간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는 순간 그 웃음은 제 방 안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밖 공기는 오히려 더 멀고 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딸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미안한 어조였습니다. 아빠, 이번 주엔 못 내려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전이 먼저지. 아빠는 여기서 잘 지낸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밥그릇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텅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도 금세 치워야 했습니다. 2개의 그릇은 우리 부부를 의미했지만 어느새 아이들의 자리까지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빈 식탁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귀촌은 자연에 가까워지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누군가와는 멀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4번째 현실은 바로 자식과의 왕래 문제였습니다. 한철이 지나고 난 뒤 저는 비로소 장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넘겼지만 계속 쌓이는 지출이 눈에 밟히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부 위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씨앗값, 비료값, 농기구와 장비 유지비, 밭에 나가기 위해 쓴 차량의 기름값과 때마다 필요한 수리비, 도시에선 당연히 가까운 마트에서 샀던 물건들도 이곳에서는 택배를 통해 받아야 하니 배송비까지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가 계속 생겼습니다. 오래된 지붕은 장마가 올 때마다 작은 구멍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방 안천장에 번지는 물자국을 볼 때마다 또 고쳐야 하나라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보일러는 어김없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수리기사가 다녀간 뒤 남겨놓은 영수증은 항상 장부의 빈칸을 채웠습니다. 도시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던 비용들이 이곳에서는 한 달 살림을 뒤흔드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 땐 외식 한 번 덜하고 택시 한 번 줄이면 메꿀 수 있던 돈이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줄여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한정적이다 보니 나가는 돈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저녁 식탁 위 아내가 장부를 조용히 덮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요. 규모를 줄일까요? 그 목소리엔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함 뒤에 깔린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긴장과 계산이 아내의 표정에서 잔잔한 주름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취미만 남기자. 우리 먹을 밥만 있으면 충분하죠. 아내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미묘한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들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의 무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엔 우리의 시간, 노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귀촌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길이었지만 돈의 무게 앞에서는 오히려 더 벅차다는 사실을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5번째 현실은
바로 돈의 무게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밤새 머금은 이슬은 발목을 적셨고 흙은 손금 사이로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제 몸 일부가 되는 듯 했습니다. 삽을 들고 쪼그려 앉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허리는 금세 짧아지는 듯 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갔습니다. 땀방울은 이마에서 떨어져 흙먼지와 섞였고 그 냄새는 낯설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버거웠습니다. 낮이 길어질수록 제 몸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등은 이미 무겁게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뼈마저도 고개를 떨구며 이제 그만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밤에 눕기 전 저는 손가락을 쭉 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굳어 있어 제 뜻대로 잘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팔꿈치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묵직한 통증은 마치 오래된 돌덩이가 제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은 새벽이 되면 다시 저를 깨웠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증은 아침마다 더 선명했습니다. 누웠을 때보다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제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농사는 꾸준함이지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 노트 첫 장에 큼지막하게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꾸준함. 그 한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농사는 결국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음의 힘만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속도를 받아들이고 그 속도를 따라가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귀초는 젊음으로만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쉬어야 하고 때론 내려놓아야만 이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6번째 현실은 바로 몸의 한계였습니다. 귀촌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지쳐도 리듬이 없으면 하루가 금세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고 쉬는 시간을 줄이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이어질수록 몸은 쉽게 지치고 마음은 점점 산만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남는 건 고단함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귀초는 체력 싸움이 아니라 리듬 싸움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일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30분 몸을 푸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뻣뻣한 허리를 돌리고 굳은 팔을 늘려주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덕분에 하루 전체가 덜 무너지더군요. 오전에는 햇볕이 가장 센 곳부터 일을 했습니다. 볕이 조금만 더 기울면 그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제 몸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들 눈치 보일까봐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꾸준히 오래 가려면 내 몸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은 일부러 장날을 골라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득한 소리와 냄새는 묘하게 제 마음을 다시 도시와 이어주었습니다.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지금은 드물어진 흥정의 풍경까지 그 소란스러움이 저에게는 또 다른 휴식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웃음소리와 소박한 대화가 조용히 제 하루의 공백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어깨를 한결 가볍게 만들곤 했습니다. 일과 쉼을 리듬으로 묶자 시간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흘러가기만 하던 하루가 이제는 쌓여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지쳐있던 제 마음에도 작은 패턴이 생기자 삶이 덜 불안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분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제법 마을 사람이 다 됐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길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귀촌의 7번째 현실은 바로 적응의 기술과 루틴의 힘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매화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흰 꽃잎이 피어날 때 저는 이곳에도 다시 시작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여름이 오면 매미 소리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움은 버겁기도 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묘하게 제 마음을 깨우곤 했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면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결쳤습니다. 익어가는 곡식 사이에서 저는 작은 성취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겨울의 고요는 또 다른 배움이었습니다. 정막 속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욕심을 줄였습니다. 크게 하려던 농사는 접고 텃밭만 남겼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작은 기쁨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의 상추, 남에게 나눠줄 만큼의 깻잎,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바람이 살짝 스쳐가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여기가 우리 집 같아요.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귀촌의 8번째 현실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겪은 현실 8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와 여가의 부족. 도시에서 당연히 누리던 작은 즐거움들이 사라지면 하루가 길고 막막해집니다. 둘째, 농사 실패와 자연재해의 리스크. 내 노력과 기술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농사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셋째, 세대차와 문화 충돌. 효율보다 중요한 건 먼저 이곳의 순서를 배우는 겸손이었습니다. 넷째, 자식과의 왕래 문제. 자연에 가까워지는 대신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돈의 무게. 사소해 보이던 비용들이 쌓여 생활 전체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여섯째, 몸의 한계. 젊음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매일 저녁 몸이 알려주었습니다. 일곱째, 적응의 기술과 루틴의 힘. 리듬을 만들고 생활을 조율하는 법이야말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 자연의 사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직접 겪은 귀촌의 진짜 현실입니다. 귀촌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실패를 줄이는 법은 있어도 실패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빨리보다 오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의 속도에 발을 맞추면 마음의 속도도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요. 누군가 귀촌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만을 챙기되 현실을 먼저 배우십시오.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오래 가십시오. 그러면 이곳의 시간도 여러분을 천천히 받아줄 것입니다. 귀촌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배운 건 오래 버티는 힘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현실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